머리에 속에 그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의 체계예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교과서 목차 같은 거예요. 목차 학습 왜 하라고 하냐? 스키마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을 붙여가기 위해서는 그 그림의 큰 맥락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맥락이 없으니까 A라는 지식을 들어도 사라지고 B라는 지식을 들어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체계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비문학 킬러 문항을 그래서 저랑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어렵다고 한 거야? 그걸 우리가 같이 이해해보자라는 게 초점이니까 문제 너무 어려운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공통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육부 자료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3학년도 수능국어,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이죠. 15번 문제,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았다. 기초대사량, 상용 로그,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소 제곱법, 대사 체중, 클라이버의 법칙. 요거만 일단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킬러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국어 독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문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는 국어 독해력은 문학과 비문학을 포함하는 독해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문학도 국어 독해력, 한국어 독해 능력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케이, 풀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용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의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용어들, 기초대사량을 몰라서, 상용 로그 몰라서, 비례를 몰라서, 최소제곱법을 몰라서, 대사체중을 몰라서, 클라이버의 법칙을 몰라서 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 못했을까? 요거를 이제 제가 초점을 가지고서 그런지 팩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제시문 내용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안 푼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읽지 않을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저 건너뛰면서. 제가 이제 애들 독해할 때도 보통 얘기해 주지만 보세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 중에 기초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 기초대사량은 여기 나오고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배경 지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정의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핵심 문제이겠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을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자, 기본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초대사량을 직접법, 간접법으로 구분한다. 직접법이 뭐고 간접법이 뭐다 설명 여기서 해줬어요. 그럼 뭐예요? 기초대사량 측정 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기, 19세기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뭐 시기별로 바뀌어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쭉 어쩌고저쩌고 예시죠, 예시. 물론 예시가 있어야 돼요. 이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가 그래서 이제 사실 연도를 제대로 19세기라는 말이 1900년 이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시간이 바뀌어가는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방법이 뭐 바뀌나 보지 뭐. 맞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쭉 방법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능 지문으로 지목이 됐던 지문 내용을 짧게 저랑 같이 훑어보신 겁니다. 왜?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착실하게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뭐 그게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거는 어쨌든 어른들의 시각이나 교과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문제예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4번. 코끼리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한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은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문장들의 맞고 틀림을 추론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를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핵심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독해를 잘하고 지금 보시는 비문학 문제를 잘 풀려면요,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영역전이적 사고입니다. 영역전이적 사고가 안 되면 이 영역전이적 사고를 우리가 독해에 아까 높은 수준의 독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영역전이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사례에서 개념을 도출하거나 이론을 도출하거나, 즉 이 사례를 보면 이 개념이나 용어가 떠오르는, 자, 반대로 이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해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똑같이 풀었던 걸 또 풀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이고 하나는 예시예요. 사례는 어때요? 매우 구체적이고 쉽죠? 이해가 잘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뭘 뜻하는지, 의미를 추상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교과서를 읽더라도 예시는 이해가 되는데 개념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례를 아무리 봐도 거기서 이게 어떻게 이론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개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겠어요?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예시를 든 건데, 예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대. 추상화, 일반화를 못하기 때문이다. 추상화, 일반화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학습을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드려요? 100원은 알아요. 근데 돈이 뭐예요? 돈이 뭐야? 설명해봐. 어렵거든요. 요게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학습 능력이고요. 그게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힘입니다. 이게 개념 이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현상과 사례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알고 있다면, 시장 원리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현상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뭘 못하는 거예요? 구체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독해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그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일단은요, 배경 지식이야. 어려운 교과서 외부에 있는 배경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경이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로 깔고 있어야 되는. 물론 근데 그런 것도 또 있기는 해요. 왜냐면 교과서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교과서를 보려면은 초등학교에 있는 교과 지식 정도 수준은, 상식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학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미국이 어디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미국도 그럼 배경 지식이야? 배경 지식일 수 있죠. 교과서 밖에 있으면. 자, 그런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독해의 문제를 겪는 게 아니고요.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례를 봐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 이해가 안 돼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교과 지식이 핵심이에요. 특히나 여기 조금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2, 3주 정도 설명 더 드릴 텐데, 저는 이 교과 지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마라고 불러요. 자, 스킴은 뭐가 특징이냐면요,
분절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트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체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 A와 B와 C의 단계를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머릿속의 지식이 체계화되면서 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하는 거예요. 요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의 체계예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교과서 목차 같은 거예요. 목차 학습 왜 하라고 하냐? 스키마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을 붙여가기 위해서는 그 그림의 큰 맥락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맥락이 없으니까 A라는 지식을 들어도 사라지고 B라는 지식을 들어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체계가 없으니까. 교과 지식. 그럼 여기 저는 수식어를 어떻게 내면은 체계적인 교과 지식.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요게 저는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킬러 문항 풀 수 있어요. 교과 지식 내에서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 다 있으니까. EBS에서 다루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접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핵심인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애들이 다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독해력인데요. 이 독해력 부분은요, 어휘 되게 중요하죠. 어휘도 영향을 끼치니까. 어휘, 문장 구조, 그리고 논리예요. 논리에서 뭘로 이어져요? 추론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에요. 저는 수준 높은 독해력은 여기서 다 온다고 봐요. 두 개예요. 하나는 교과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스키마, 그 다음에 독해력이에요. 이 둘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는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그거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한테는 아무리 쉬운 문제를 갖다 줘도 그건 다 킬러 문항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못 푸니까. 내가 못 풀면 킬러 문항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EBS에서 똑같이 봤던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못 풀어. 그럼 뭐겠어요? 그냥 기본 역량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이겠죠. 자, 이런 요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킬러 문항 사태가 사실은 문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결국 못 풀고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쉽게 내주는 건데 근데 그 어디까지 내려갈 겁니까? 어디까지 쉽게 가야 되죠? 그 쉬워진 문제들을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졸업한 뒤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대입 입시 시험에서의 문제 난이도만의 문제일까요? 이 부분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